최근 몇 년간, 정확히 2024년에서 2026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외교가와 금융계를 뒤흔든 아주 낯설고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의 금고라 불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스위스의 굳게 닫힌 문이 삐걱거리며 틈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하고 세계가 다시 차가운 진영 논리로 찢어지자 미국과 유럽연합은 스위스를 향해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스위스 정부는 수백 년간 지켜온 철칙을 깨고 러시아 신흥재벌들의 막대한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에 동참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유럽 하늘의 방어망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럽 영공 방패 구상에까지 발을 들이며 철저한 군사적 비동맹주의를 내려놓고 나토의 안보 우산 쪽으로 조금씩 몸을 기울이고 있죠. 우리가 오랜 세월 당연하게 여겨왔던 스위스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스위스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평화, 영세 중립국, 아름다운 알프스의 만년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본의 도피처. 두 번의 파괴적인 세계대전의 끔찍한 화염 속에서도 그 누구의 편을 들지 않고 홀로 꼿꼿하게 평화를 유지했던 이 나라가 왜 지금에 와서 그 견고한 중립이라는 방패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일까요? 이 거대한 지정학적 딜레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스위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주 깊고 낭만적인 환상 하나를 철저하게 깨트려야만 합니다.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화려한 노란색과 붉은색, 푸른색 줄무늬가 교차하는 독특한 전통 복장을 입고 긴 미늘창을 든 군인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들은 교황을 가장 가까이서 호위하는 스위스 근위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모습을 그저 바티칸의 아름다운 전통의식이나 관광객들을 위한 화려한 장식품쯤으로 여깁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스위스의 낭만적인 상징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유니폼 뒤에는 아주 끔찍하고 잔혹한 피해 역사가 숨쉬고 있습니다. 1527년 로마가 신성 로마 제국의 대규모 용병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약탈당하던 그 끔찍한 날, 147명의 스위스 근위대원들은 교황이 앙겔루스 성으로 무사히 피신할 시간을 벌기 위해 제자리를 지키며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전멸할 때까지 적들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왜 남의 나라, 남의 종교 지도자를 위해 그토록 철저하게 목숨을 버렸을까요? 그것은 오직 숭고한 종교적인 신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맺은 차가운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스위스가 세계 역사에 처음으로 내다판 수출품은 오늘날처럼 정밀한 고급 시계나 달콤한 밀크 초콜릿, 혹은 은밀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수출품이자 전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가장 유명한 상품은 바로 인간의 피와 타인을 잔혹하게 죽이는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의 중립이 그들 내면에 흐르는 평화에 대한 깊은 사랑이나 높은 도덕적 우월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지층을 걷어내고 가장 깊은 곳을 파고 내려가 보면 그들의 중립은 결코 자연스럽게 태어난 고결한 본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던 척박한 산악지대의 사람들이 스스로 파멸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입어야만 했던 무겁고 차가운 강철 갑옷에 가깝습니다. 중립국이라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타이틀은 그들이 수백 년간 흘린 수많은 피와 잔혹한 폭력의 대가로 얻어낸 세상에서 가장 비싼 청구서였던 셈입니다. 2026년의 오늘날, 금융의 무기화라는 전혀 새로운 전쟁의 형태 속에서 스위스는 또 한 번 국가의 생존을 위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피로 벼려낸 그들의 중립이라는 낡은 방패가 현대의 거대한 지정학적 단층 앞에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버틸 수 없음을 스스로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의 이 아슬아슬한 타협과 굴복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왜 그토록 전 세계적인 충격인지, 그리고 이 작은 산골짜기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폭력을 돈으로, 그리고 그 돈을 다시 평화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탈바꿈시켰는지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시작된 아주 아득한 과거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거대한 비밀의 시작은 우리가 달력에서 흔히 보는 알프스의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초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뼛속을 파고드는 극심한 굶주림, 인간의 끝없는 탐욕, 그리고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잔혹한 도끼날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유럽 한가운데 우뚝 솟은 알프스 산맥의 압도적인 풍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현대의 우리에게 이 거대한 설사는 감탄을 자아내는 대자연의 경이로움이지만 13세기의 사람들에게 이곳은 그저 저주받은 지리적 감옥에 불과했습니다. 1년 중 절반은 눈에 뒤덮여 있고 비탈진 바위투성이 땅에서는 밀 한 줌 제대로 재배할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은 이 척박한 산골짜기 사람들에게 숙명과도 같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던 그들에게 자연은 결코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환경은 때때로 기막힌 기회를 숨겨놓는 법입니다. 험준한 산맥 한가운데 남쪽의 부유한 이탈리아 반도와 북유럽의 번화한 시장을 가장 빠르게 이어주는 비좁은 틈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고트하르트 고개입니다. 본래 이곳은 가파른 절벽과 거센 물살 때문에 인간의 접근조차 허락하지 않는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기적에 가까운 토목공사를 감행합니다. 아찔한 낭떠러지 바위벽에 쇠사슬을 박고 나무 판자를 엮어 위태로운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이 아슬아슬한 산길이 열리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비단과 향신료, 소금과 모직물을 가득 실은 상인들의 수레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 위험천만한 샛길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던 버려진 산골짜기가 순식간에 막대한 통행세가 쏟아지는 이른바 유럽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황금빛 톨게이트로 변모한 것입니다. 엄청난 돈이 모이는 곳에는 거대한 권력의 탐욕이 꼬이기 마련입니다. 고트하르트 고개에 떨어지는 금화의 소문을 듣고 유럽의 포식자가 군침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유럽 대륙 전체를 쥐락펴락하게 될 거대 제국,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이었습니다. 황제는 이 무식한 촌놈들이 막대한 통행세의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만한 관리들을 파견해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자신들의 통제 아래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강제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익히 들어온 스위스 건국 신화가 등장합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탄압에 참다 못한 우리, 슈비츠, 운터발덴 세 지역의 대표들이 깊은 밤 바틀리 들판에 은밀히 모여 굳은 동맹을 맺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역사책들은 1291년에 이 맹세를 부당한 제국주의에 맞서 자유와 평등을 외친 숭고하고 아름다운 저항의 상징으로 묘사합니다. 억압받는 약자들이 자유를 위해 일어선 가슴 벅찬 투쟁의 시작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정하게 냉혹한 시선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색깔을 띠게 됩니다. 크틀리 들판의 맹세는 순수한 낭만주의자들의 정치적 자유선언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유일한 생명줄인 고트하르트 고개의 통행세 수입을 거대 제국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결성한 철저하고 이기적인 경제 방어 동맹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산골짜기의 새 마을은 그 알토란 같은 톨게이트를 외부의 적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 서로 배신하지 않고 피를 나누어 싸우겠다는 지독한 사업 계약서에 서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굳건한 스위스 연방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거창한 이념이나 고결한 도덕심이 아니라 절박한 굶주림 속에서 움켜쥔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차갑고 원초적인 생존 본능과 경제적 이권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맹세는
그저 양피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황제는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이 산악 민족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당대 유럽 최강의 무력을 자랑하던 수천 명의 중무장한 기사단을 이끌고 험준한 산골짜기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강철 갑옷을 입고 긴 창을 든 훈련된 정예 기병들을 상대로 갑옷은커녕 농기구를 변형시킨 조잡한 무기를 든 가난한 소치기 농부들이 도대체 무슨 수로 맞설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승산이 전혀 없는 이 싸움의 결과를 뒤집은 것은 화려한 전술도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어떤 문명화된 군대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간이기를 포기한 듯한 끔찍한 잔인함이었습니다. 핏빛으로 물든 스위스의 깊은 계곡은 곧 화려한 강철 갑옷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할 참이었습니다. 1315년 11월 차가운 안개가 짙게 깔린 모르가르텐의 비좁은 산길, 합스부르크 가문의 화려한 정예 기사단이 오만한 자태로 골짜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이 거친 산골짜기의 무지렁이 농부들을 짓밟는 것은 그저 가벼운 산책에 불과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좁고 가파른 비탈길에 갇혀 기병 특유의 빠른 돌격 속도를 전혀 내지 못하고 앞뒤가 꽉 막힌 순간 산 중턱에 숨어있던 스위스 전사들이 일제히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가파른 절벽 위에서 거대한 통나무와 바위 덩어리들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육중한 강철 갑옷을 입고 있던 기사들은 피할 틈도 없이 바위에 깔려 속수무책으로 박살났고 얼어붙은 호수 위로 밀려 떨어져 차가운 물속으로 비참하게 수장되었습니다. 대열이 완전히 무너지며 대혼란이 일어난 틈을 타 스위스의 전사들이 산비탈을 내달려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도끼와 창이 기괴하게 결합된 할베르트라는 끔찍한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무서운 무기는 말 위에 올라탄 기사들을 갈고리로 찍어 끌어내리거나 두꺼운 갑옷을 단숨에 쪼개버리는데 탁월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무거운 갑옷 탓에 바닥에 나뒹굴며 둔하게 허우적거리는 기사들을 향해 스위스 농부들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자비 없는 도끼날을 내리찍었습니다. 당대 유럽 전투의 암묵적인 규칙이었던 귀족 기사를 사로잡아 거액의 몸값을 받고 풀어주는 점잖은 기사도는 이 굶주린 산악인들에게 완전히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전장은 오직 죽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였고 적의 숨통을 확실히 끊어놓고 전리품을 챙기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모르가르텐 전투에 이어 1386년 사파흐 전투에서도 스위스인들은 맹렬한 전투력을 증명했습니다. 합스부르크 군대가 이전의 패배를 교훈 삼아 말에서 내려 빽빽한 창벽을 세웠을 때 스위스 진영의 한 전사가 자신의 몸을 던져 적의 긴 창들을 한꺼번에 껴안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살과 뼈를 관통하며 만들어진 아주 작은 빈틈 사이로 스위스 전사들이 야수처럼 파고들었고 순식간에 적의 진영을 처참하게 붕괴시켰습니다. 방어선이 뚫린 기사들은 가벼운 차림으로 날렵하게 움직이는 스위스의 보병들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유럽 최강이라 불리던 제국의 군대를 연달아 무참히 박살내버린 이 충격적인 소식은 전 유럽을 공포와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연승은 단순히 스위스가 억압에서 벗어났다는 것 이상의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거친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단적인 폭력을 선택해야만 했던 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아주 소름 돋는 지정학적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바로 자신들이 생존을 위해 갈고 닦은 이 무자비한 사륙의 기술이 당대 유럽 군주들이 가장 탐내고 기꺼이 막대한 금화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급 상품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수세적인 방어자에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를 파는 자본가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유럽 각국의 왕과 귀족들은 앞다투어 막대한 돈을 싸들고 알프스의 골짜기로 몰려와 이 무적의 살인 기계들을 고용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스위스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척박한 땅을 파며 굶주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 외국의 군복을 입고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용병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잔혹한 비즈니스의 철칙은 아주 단순하고도 냉혹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스위스인도 없다.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즉시 전장을 떠났고, 더 많은 액수를 제시하는 고용주가 나타나면 그곳이 어디든 짐을 쌌습니다. 폭력을 철저하게 상품화한 이 기막힌 사업 덕분에 빈곤했던 알프스의 마을들에는 엄청난 양의 외국 자본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오며 유례없는 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로 얻는 권력은 없는 법입니다. 화려한 금화가 알프스로 향하는 튼튼한 길을 닦는 동안 스위스 젊은이들의 붉은 피 역시 낯선 외국의 전장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시작한 이 달콤하고도 섬뜩한 비즈니스는 수익에 눈이 멀어 점차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목숨을 앗아가며 벌어들인 그 거대한 부는 머지않아 스위스라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그들 스스로를 갈갈이 찢어버릴 아주 무서운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돈이 주는 풍요로움은 맹독과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스위스 젊은이들이 유럽 각지의 전장으로 팔려가면서 이내 프랑스 왕의 돈을 받은 스위스 용병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돈을 받은 스위스 용병이 전장에서 마주치는 끔찍한 일마저 벌어졌습니다. 고향의 이웃, 심지어 형제끼리 타국의 금화를 위해 서로의 심장에 창을 꽂아야 하는 비극이 일상화된 것입니다. 피로 쌓아 올린 부의 모순이 한계치에 달했을 무렵 16세기 유럽을 휩쓴 거대한 종교개혁의 폭풍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 스위스의 심장부를 강타합니다. 이 사상적 격변의 중심에는 취리히의 훌드리히, 츠빙글리와 제네바의 장칼뱅이 있었습니다. 특히 츠빙글리는 스위스의 젊은이들이 외국의 돈에 목숨을 걸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용병 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여 부유했던 취리히나 베른 같은 도시 지역들은 이 개신교의 가르침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험준한 산악지대에 위치한 전통적인 칸톤들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톨릭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경제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산골짜기 사람들에게 츠빙글리가 금지하려는 용병일은 생계를 유지하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수단이었습니다. 신앙의 충돌은 곧 밥그릇의 충돌이었고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종교적 신념의 차이에 벼랑 끝 경제 현실이 겹치면서 수백 년간 외적에 맞서 뭉쳤던 연방의 형제들은 서로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1529년 취리히가 주도하는 개신교 세력은 산악지대로 들어가는 곡물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경제 봉쇄를 단행합니다. 식량이 바닥나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가톨릭 진영의 군대는 무기를 들었고, 이를 막아서는 취리히의 군대와 카펠이라는 국경 마을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서로의 목을 베어버릴 듯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스위스가 둘로 쪼개져 파멸하기 직전의 이 전장에서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훈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 양측의 병사들 사이에서 적대감 대신 오랫동안 전우로서 피를 나누었던 깊은 정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가톨릭 진영의 병사들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산에서 가져온 따뜻한 우유를 솥에 끓이기 시작하자 식량 봉쇄를 주도했던 개신교 진영의 병사들이 자신들이 가진 빵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국경선 한가운데 커다란 솥을 내걸고 우유에 빵을 적셔 먹으며 함께 평화로운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위스 역사의 전설로 남은 카펠의 우유수프 사건입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우유수프를 나누어 먹은 덕분에 이 대치는 무력 충돌 없이
극적인 평화 협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세상은 이 사건을 종교적 관용과 형제의 아름다운 승리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 낭만적인 한 그릇의 수프 바닥에는 지극히 냉혹하고 이성적인 지정학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 전장에서 스위스인들끼리 서로를 학살하여 국력이 산산조각 난다면 결국 승자는 알프스 너머에서 스위스를 집어삼킬 기회만 엿보던 외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종교의 순수성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 다 같이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각 칸톤이 스스로 종교를 결정한다는 아주 실용적인 타협안을 선택하며 파멸의 위기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카펠의 우유 수프가 준 차가운 교훈은 연방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한번 막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17세기로 접어들며 가톨릭과 개신교가 정면으로 충돌한 30년 전쟁의 거대한 불길이 유럽 대륙 전체를 무자비하게 태우기 시작합니다. 스위스인들은 단순히 내부에서 타협하는 것만으로는 이 끔찍한 생지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국가의 운명을 영원히 뒤바꿀 아주 독하고 새로운 생존 전략을 꺼내 들어야만 했습니다. 유럽 대륙 전체를 무자비하게 태워버린 30년 전쟁의 참상 속에서 스위스 연방은 깊은 공포와 동시에 아주 냉혹한 지정학적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구교와 신교로 나뉘어 서로의 목을 베는 이 거대한 사륙전에 만약 스위스의 칸톤들이 각자의 신앙에 따라 참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카펠의 우유 숲으로 간신히 봉합해 두었던 내부의 평화는 단숨에 박살나고 스위스는 외세의 대리전쟁터가 되어 지도에서 영원히 지워지고 말 것이 뻔했습니다. 사실 이 끔찍한 공포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100여 년 전인 1515년 마리냐노 전투에서 무적을 자랑하던 스위스 용병대는 프랑스의 압도적인 포병 화력 앞에 그야말로 추수밭의 밀처럼 처참하게 쓸려나간 뼈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스위스 청년들이 이탈리아의 진흙탕 속에서 사지가 찢겨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스위스의 지도자들은 거대한 심리적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자비한 돌격과 근접전으로 유럽을 제패했던 그들의 사륙 비즈니스가 화약과 대포라는 새로운 군사기술 앞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한계를 명확히 깨달은 것입니다. 수익을 위해 끝없이 피를 파는 사업 모델이 결국 국가 전체의 파멸을 부를 것이라는 차가운 자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아주 극단적이고도 획기적인 규칙을 스스로에게 부여합니다. 외부의 그 어떤 분쟁에도 절대 개입하지 않으며 각 칸톤이 개별적으로 외국과 군사동맹을 맺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영세 중립국이라는 아주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착시 현상 중 하나입니다. 스위스의 중립은 결코 평화를 사랑하는 고결한 도덕심이나 인류애에서 태어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칸톤들이 서로의 이익을 핑계로 다른 나라의 전쟁에 뛰어들어 결국 동족끼리 학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그들 스스로의 몸을 꽁꽁 묶어버린 차갑고 숨막히는 구속복에 불과했습니다. 내부의 이기적인 산골짜기 부족들이 산산조각 나지 않기 위해 억지로 선택해야만 했던 가장 이타적으로 보이는 지정학적 위장술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고 중립을 선언한다고 해서 탐욕스러운 제국주의 열강들이 그것을 순순히 존중해 줄 리 만무했습니다. 굶주린 늑대들 틈에서 양이 평화를 선언한다고 참된 평화가 오지는 않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늑대들을 속이고 조종할 아주 영리한 외교적 마술을 준비합니다. 1648년 길고 잔혹했던 30년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유럽의 모든 강대국이 모인 베스트팔렌 평화회의장. 그 콧대 높은 권력자들의 무대에 스위스 바젤의 시장이었던
요한 루돌프 베트슈타인이 홀로 나타납니다. 작고 초라한 연방의 사절이었던 그는 화려한 마차를 타고 온 강대국들의 비웃음과 철저한 무시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끈질기게 각국의 핵심 대표들을 찾아다니며 은밀하고도 치밀한 설득 작업을 펼쳤습니다. 그의 논리는 상대의 가장 깊은 불안을 정확히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프랑스와 스웨덴 같은 나라들에게 알프스라는 거대한 군사적 요충지가 앙숙인 신성 로마 제국의 손에 통째로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군사적 재앙이 될지 서늘하게 경고했습니다. 차라리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단단한 스위스를 가운데 완충지대로 세워두는 것이 강대국들, 서로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보험이 될 것이라고 속삭인 것입니다. 베트슈타인의 이 절묘한 지정학적 줄타기 외교는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열강들은 알프스를 서로 차지하려다 끝없는 피를 흘리는 대신 그곳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중립지대로 남겨두는데 전격적으로 합의합니다. 그 결과 베스트팔렌 조약 문서에는 스위스가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독립국가임이 공식적으로 새겨졌습니다. 피 묻은 도끼를 휘두르며 야만적인 싸움을 벌이던 산악의 용병들이 마침내 강대국들의 두려움을 역이용하여 국제법이라는 가장 세련되고 단단한 정치적 방패를 쟁취해내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로써 스위스는 멸망의 위기에서 한숨을 돌리고 완벽한 안전을 확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치열한 외교전으로 힘겹게 만들어낸 방패 안쪽에는 여전히 치명적인 내부의 균열이 떠차가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연방은 명확한 헌법이나 강력한 중앙정부 없이 여전히 각 칸톤들이 제각기 다른 돈과 법을 쓰며 따로 노는 몹시 느슨하고 위태로운 모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각난 낡은 국가 구조라는 약점에 짙은 피냄새를 맡고 19세기 유럽을 뒤흔든 가장 거대한 괴물이 알프스를 거침없이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괴물의 이름은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 1798년 자유와 평등이라는 혁명에 거센 바람을 등진 프랑스 나폴레옹의 군대가 마침내 알프스를 넘어 스위스로 거침없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과거 유럽을 호령하던 무적의 스위스 용병들은 이미 옛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 칸톤들이 철저하게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따지며 뿔뿔이 흩어져 있던 느슨한 연방은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운 프랑스 군대 앞에 그야말로 허수아비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폴레옹은 스위스의 낡고 파편화된 시스템을 혐오했습니다. 그는 이 산골짜기 나라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통치하기 위해 각 지역의 독립성을 모조리 짓밟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인 헬베티아 공화국을 강제로 이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위스 사람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자치와 자유의 유전자를 건드린 최악의 패착이었습니다. 산골짜기 마을에서 태어나 스스로 규칙을 정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외부에서 내려오는 획일적인 통제는 끔찍한 억압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끝없는 반발과 폭동, 그리고 극심한 내전의 위기 속에서 나폴레옹조차 그들의 고집에 백기를 들고 시스템을 어느 정도 되돌려 놓아야만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인 1815년 빈 회의를 통해 스위스는 열강들의 필요에 의해 다시 한번 영구적인 중립국으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안고 있던 내부의 시한폭탄은 아직 해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840년대에 이르자 산업이 발달하고 진보적인 사상을 받아들인 부유한 도시 지역들과 옛 가톨릭 신앙과 전통적인 농업을 고수하던 보수적인 산악 지역들 사이의 갈등이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랐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낀 보수적인 7개의 지역들은 연방의 규칙을 깨고 1847년 존더분트라는 그들만의 방어적인 비밀 무장 동맹을 결성합니다. 하나의 국가 안에 2개의 군대가 존재하는 이 치명적인 분열은 결국 스위스 최후의 내전인
존더분트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칫하면 또다시 외세의 개입을 불러와 나라가 산산조각 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때 스위스 연방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기춘앙리 뒤푸르 장군은 역사상 그 어떤 전쟁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주 기이하고도 훌륭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전진하는 병사들에게 적을 무찌르되 결코 적을 굴욕스럽게 만들지 말라고 엄명했습니다. 부상자를 치료하고 포로를 온전히 존중하며 무의미한 민간인의 희생과 재산 약탈을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뒤푸르 장군의 이 명령은 단순한 도덕적 자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내전이 끝난 내일의 태양이 뜨면 결국 어제 총을 겨누었던 저들과 다시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부둥켜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뼛속 시린 현실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산골짜기에서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벌어진다면 씻을 수 없는 증오가 남게 될 것이고 그 틈을 타 주변의 굶주린 제국들이 다시 스위스를 집어삼킬 것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푸르 장군의 냉철한 이성과 압도적인 전략 덕분에 국가를 두동강 낼 뻔했던 이 참혹한 내전은 전쟁이 시작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연방군의 완벽한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총 사망자가 불과 100명도 채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짧고 가장 예의 바르며 가장 피를 적게 흘린 기적 같은 내전이었습니다. 짧은 진통을 겪고 증오 대신 굳건한 결속을 선택한 스위스 사람들은 이듬해인 1848년 국가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새로운 설계도를 그려냅니다. 그들은 인구가 많은 거대한 도시 칸톤과 인구가 적은 작은 산골짜기 칸톤 사이의 권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아주 먼 바다 건너 미국의 헌법 제도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용했습니다. 인구수에 비례해 대표를 뽑는 국민의회와 지역의 크기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2명의 대표를 보내는 전주의회라는 양원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도입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이 정교한 타협의 헌법을 통해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산골짜기의 연방은 마침내 강력하고 현대적인 단일 국가로 눈부시게 재탄생했습니다. 국가의 경계가 단단해지고 내부의 치명적인 분열마저 완벽하게 치유되자 스위스라는 거대한 기계는 완전히 새로운 동력으로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총과 창을 내려놓고 전 세계의 권력자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칠 만큼 은밀하고도 강력한 산업을 조용히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의 피를 파는 용병 사업보다 훨씬 거대하고 어쩌면 훨씬 더 서늘한 힘을 가진 무기였습니다. 1848년 새로운 헌법으로 단단하게 뭉친 스위스 앞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거대한 생존 질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석탄도, 철광석도, 심지어 넓고 기름진 평야조차 단 한 뼘도 없었습니다. 산업혁명의 거센 파도가 유럽 대륙을 집어삼키며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올 때 오직 깎아지른 절벽과 만년설만 가진 이 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내다 팔아 살아남아야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척박한 자연을 오히려 가장 날카롭고 세련된 무기로 뒤바꾸는 기막힌 진화를 시작합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여 집바죽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길고 혹독한 겨울. 스위스의 농부들은 어두운 집 안에 틀어박혀 돋보기를 끼고 아주 작은 쇠조각들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잉여 시간을 활용해 시계태엽이나 정밀한 톱니바퀴 같은 부품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립해낸 것입니다. 거친 도끼를 휘두르며 적의 갑옷을 부수던 야성적인 전사들의 후손은 어느새 단 1mm의 오차조차 허용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집요한 기계공학의 장인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알프스 산맥의 단단한 안반을 다이너마이트로 무식하게 뚫고 거대한 철도 터널을 건설했습니다. 험준한 지형 때문에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던 산골짜기 나라가
순식간에 유럽의 북부와 남부를 잇는 거대한 물류의 심장으로 재탄생하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인들이 근대 역사에 남긴 가장 치명적이고도 서늘한 발명품은 정밀한 기계나 거대한 철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 즉 철저한 지정학적 중립이 만들어낸 자본의 철옹성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유럽 대륙은 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끔찍한 초인플레이션으로 끝없이 요동쳤습니다. 거대한 제국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화폐가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는 대혼란 속에서 유럽의 귀족과 부유한 자본가,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재산을 안전하게 숨길 도피처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매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닿은 곳은 오직 단 하나, 전쟁의 포탄이 닿지 않은 나라,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화폐를 사용하는 스위스였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장 한가운데서 홀로 고고하게 평화를 유지하던 이 나라는 전 세계의 뭉칫돈이 빨려 들어가는 거대한 자본의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쏟아지는 자본을 영원히 자신들의 땅에 묶어두기 위해 1934년 스위스 의회는 세계 금융사를 송두리째 뒤흔든 아주 충격적인 법안 하나를 제정합니다. 바로 은행 및 저축은행에 관한 연방조치, 세상이 흔히 부르는 은행 비밀주의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단호하고도 잔혹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고객의 예금 정보나 신원을 외부 사람에게, 심지어 외국의 정부나 경찰에게 누설할 경우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으로 강제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완벽한 정보의 봉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법을 만든 표면적인 이유는 나치 독일이나 외국의 억압으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한다는 것이었지만, 본질은 전 세계의 합법적 자금은 물론 숨겨야 할 검은 돈까지 모두 스위스로 끌어모으겠다는 노골적이고도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의 완성이었습니다. 과거 날카로운 민을창으로 유럽의 전장을 지배했던 스위스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금고의 열쇠를 거머쥔 자본주의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숭배하는 영세 중립국이 가장 짙은 어둠을 품은 블랙박스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굳게 닫힌 금고의 문은 곧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아돌프 히틀러라는 전대미문의 괴물이 권력을 잡고 마침내 유럽 대륙 전체에 파시즘의 핏빛 그림자를 덮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피와 타협으로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철옹성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 스위스는 단순히 문을 걸어 잠그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독재자의 군대가 국경을 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조국 자체를 거대한 폭탄으로 만들어 스스로 기폭장치를 누를 아주 섬뜩하고 극단적인 준비를 시작합니다. 1939년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학살의 막이 오르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스위스의 사방은 팽창주의의 광기에 사로잡힌 나치 독일과 그 동맹국인 이탈리아의 거대한 군대로 완벽하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히틀러의 맹렬한 기갑사단 앞에서는 영세 중립국이라는 종이 쪼가리 하나가 국가를 지켜줄 것이라는 순진한 환상은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독재자는 이미 스위스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대독일 제국에 흡수할 이른바 탄넨바움 작전을 서랍 속에 꼼꼼하게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존립 자체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던 그때 스위스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앙리 기장 장군은 스위스 역사의 가장 극단적이고도 섬뜩한 방어 계획을 꺼내듭니다. 기장 장군은 주요 지휘관들을 과거 합스부르크 제국에 맞서 첫 맹세를 나누었던 바로 그 안개 낀 파틀리 들판으로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알프스 국가 요새 전략, 즉 레뒤 나시오나를 비장하게 선포합니다. 그 전략의 핵심은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방어가 불가능한 평지의 아름다운 도시와 주요 산업시설들을
과감히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모든 군대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은 알프스의 가장 깊고 험준한 산속으로 철수하여 거대한 지하 요새에 틀어박혀 결사항전을 벌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의 진짜 무서운 점은 후퇴하는 과정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스위스인들은 자신들의 피땀으로 뚫어놓은 고트하르트 철도 터널을 비롯해 알프스를 관통하는 모든 주요 길목과 다리, 그리고 공장마다 엄청난 양의 다이너마이트를 빈틈없이 설치해 두었습니다. 만약 나치 독일이 국경을 넘는 순간 그들은 스위스를 잇는 모든 인프라를 스스로 폭파시켜 국가 전체를 거대한 돌무덤으로 만들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히틀러를 향한 스위스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차가웠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짓밟고 점령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들이 얻게 될 것은 철저히 파괴된 잿더미와 핏빛 바위 덩어리뿐이며 이 알프스를 넘기 위해 당신들은 상상할 수 없는 피를 흘려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침략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치명적인 고통을 강요하여 침략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지독한 고슴도치 전략의 극치였습니다. 동시에 굶주림이라는 또 다른 적과 싸우기 위해 스위스 국민 전체가 삽을 들었습니다. 도시의 아름다운 공원과 광장, 심지어 학교 운동장과 가파른 산비탈까지 흙이 있는 모든 곳을 파헤쳐 감자와 밀을 심는 눈물겨운 식량, 자급자족 계획인 발렌 플랜이 가동되었습니다. 철저한 파괴를 각오한 군사적 광기와 국민적 생존 투쟁이 알프스 산맥 위에서 하나로 뭉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불편하고도 씁쓸한 역사의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스위스가 나치의 침공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숭고한 결사항전, 의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된 스위스가 무기와 석탄을 구하고 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주변을 둘러싼 악마들과 거래를 해야만 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스위스의 금고문이 슬그머니 열렸고 그곳으로 나치 독일이 유럽 전역의 중앙은행에서 심지어 유대인 수용소의 참상 속에서 약탈해온 막대한 양의 피 묻은 금괴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스위스는 이 작물인 금괴를 기꺼이 매입해주는 대가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스위스 프랑을 내주었고 나치는 그 돈으로 다시 전쟁 물자를 사들여 전쟁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스위스는 알프스를 관통하는 자신들의 터널을 통해 무기와 물자를 실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수송 열차가 지나가는 것을 조용히 묵인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세 중립국이라는 화려하고 평화로운 간판 뒤에 숨겨진 차갑고 잔혹한 생존의 진짜 대가였습니다.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악마의 돈마저 깨끗하게 세탁해 줄 수 있다는 지독한 실용주의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도덕적 비난과 맞바꾼 이 소름돋는 타협 덕분에 스위스는 유럽을 잿더미로 만든 파괴적인 전쟁에서 홀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학살의 트라우마에 신음하며 차가운 냉전의 시대로 접어들 무렵 이 거대한 전쟁에서 아무런 물리적 피해도 입지 않고 오히려 막대한 자본을 축적한 스위스는 이제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를 부드럽게 덮어줄 전혀 새로운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방패, 바로 인도주의와 평화의 중재자라는 가면을 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포연이 거치고 세계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개의 거대한 진영으로 쪼개지는 차가운 냉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포탄 한 발 떨어지지 않은 스위스의 영토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막대한 자본과 산업시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지도자들은 전쟁 중 나치 독일과 맺었던 어두운 거래와 그로 인해 훼손된 국가의 도덕적 이미지를 씻어내야만 한다는 아주 절박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파괴된 유럽 한가운데서 홀로 부유한 금고지기로 남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표적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인 중립을 단순한 물리적 방어 수단에서 아주 세련된 외교적 무기로 진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스위스의 사업가 장앙리 듀낭이 전쟁터의 끔찍한 참상을 목격하고 설립했던 적십자의 숭고한 정신을 국가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전면에 내세운 것입니다. 스위스는 다른 나라의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 절대 무력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전쟁 포로들의 교환을 중재하고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는 고결한 인도주의적 중립 국가로 스스로를 탈바꿈시켰습니다. 분쟁의 양, 당사자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핏대를 세우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하게 안전한 대화의 장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 영리한 전략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평화와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들이 알프스를 수놓으면서 제네바를 비롯한 스위스의 주요 도시들에는 수많은 국제기구들이 속속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연합의 유럽본부부터 세계보건기구, 세계무역기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논의하는 거대한 권력의 무대가 스위스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의 시선으로 이 화려한 평화의 수도를 바라보면 이것이야말로 스위스가 만들어낸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튼튼한 무형의 방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분쟁을 중재하는 기구들이 모여 있고 인도주의의 상징인 적십자가 펄럭이는 나라를 군사적으로 공격하거나 노골적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안보가 이처럼 완벽하게 보장되자 스위스 내부에서는 전례 없는 경제적 황금기가 꽃을 피웠습니다. 시계와 기계 등 정밀 산업은 세계 최고로 인정받았고 알프스의 맑은 물과 뛰어난 화학 기술을 결합한 제약 산업은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눈부신 산업의 이면에는 여전히 전 세계의 돈을 묵묵히 빨아들이는 거대하고 은밀한 금융체계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인들은 국민이 직접 국가의 중대사를 투표로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고도화하며 안으로는 가장 평등하고 밖으로는 가장 평화로운 이상향을 완성한 듯 보였습니다. 스위스라는 국가의 진정한 경이로움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한쪽 손으로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다친 이들을 보듬어 안는 인도주의의 천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한쪽 손으로는 독재자와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의 검은 돈마저 철저하게 숨겨주는 차가운 자본주의의 괴물 역할을 동시에 완벽하게 해낸 것입니다. 선과 악, 평화와 탐욕이라는 양극단의 모순이 알프스의 눈 덮인 봉우리 아래에서 기막힌 조화를 이루며 국가의 부와 안전을 무한대로 불려나갔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과거의 핏빛 역사를 완벽하게 세탁하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평화와 부의 공식을 마침내 완성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강대국들의 거센 압박도 핵무기의 공포도 이 절묘한 이중성을 깨뜨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역사는 영원한 승리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21세기가 밝아오고 총성과 포탄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 제재와 금융자산 동결이라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무기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스위스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험준한 알프스의 산맥도 지하 깊숙이 파놓은 견고한 벙커도 막아낼 수 없는 치명적이고 보이지 않는 폭격이 그들의 은밀한 금고를 향해 정조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서 있는 현재 2026년의 시간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스위스의 완벽한 이중주. 그 견고한 평화와 부의 공식은 21세기의 새로운 전쟁 방식 앞에서 여지없이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초강대국들은 더 이상 알프스의 가파른 절벽 위로 전차를 몰고 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금융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를 들고 스위스의 가장 깊은 심장부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그 거대한 균열의 시작은 201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은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스위스 은행들을 향해 고객 정보를 내놓으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 즉 달러 결제망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미국의 서늘한 협박 앞에서 1934년 이후 스위스를 세계 자본의 블랙홀로 만들었던 철통 같은 은행 비밀주의는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히틀러의 광기 어린 위협 속에서도 굳게 닫혀있던 스위스의 금고문이 보이지 않는 금융 제재의 힘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력하게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고 글로벌 진영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으면서 스위스의 영세 중립이라는 낡은 방패는 결정적인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위시한 서방 세계는 스위스를 향해 양자태기를 강요했습니다. 우리의 금융 제재에 동참하여 러시아 신흥 재벌들의 자산을 동결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세계의 적대자가 되어 고립될 것인가? 전 세계의 돈이 흐르는 거대한 금융 네트워크망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던 스위스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수백 년을 지켜온 절대적 중립의 원칙을 깨고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여 막대한 자산을 동결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유럽의 방공망을 통합하는 프로젝트에까지 발을 들이며 스스로 무장하고 스스로를 지킨다는 방어적 고립주의마저 내려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스위스의 중립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금고는 뚫렸고 알프스의 방패는 녹슬었다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스위스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되짚어 본다면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스위스는 애초에 평화를 사랑하는 낭만주의자들이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기사들의 갑옷을 도끼로 찍어내렸던 무자비한 생존자들의 후손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기 위해 전장 한가운데서 우유 수프를 나누어 먹었던 차가운 타협가들이며 나라를 잿더미로 만들 폭약을 다리에 설치하면서도 악마의 금괴를 사들였던 철저한 실용주의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중립이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신성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험난한 시대마다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던 당시로서는 가장 효율적이었던 생존의 도구이자 비즈니스 모델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스위스가 보여주는 굴복과 타협은 중립의 포기가 아니라 21세기라는 새로운 생존 환경에 맞춘 또 다른 진화일지도 모릅니다. 무기가 바뀌고 전장이 바뀌었다면 살아남기 위해 방패의 모양을 바꾸는 것은 이 늙고 노련한 사nak 늑대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들은 지금 절대적 중립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이른바 유연한 중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갑옷을 급히 덧대어 입고 있는 것입니다. 초콜릿과 시계, 그리고 그림 같은 호수의 풍경 뒤에 숨겨진 스위스의 진짜 얼굴은 이토록 억세고 치열하며 때로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제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폭력을 돈으로 바꾸었고 그 돈을 다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권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영혼과도 같았던 중립의 정의마저 스스로 허물며 뼈를 깎는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시 거대한 분열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새로운 철의 장막을 치고 무역과 금융을 무기 삼아 피 없는 세계 대전을 벌이는 지금 우리는 마지막으로 아주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져야만 합니다. 피와 타협으로 벼려낸 스위스의 옛 방패가 산산조각 나니 21세기의 잔혹한 체스판 위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장 잘 아는 이 위대한 생존자들은 과연 또 어떤 기막힌 방패를 새롭게 만들어낼까요? 그리고 역사의 구비마다 늘 그래왔듯 그들이 새롭게 주조해낼 다음 시대의 금고에는 과연 누구의 피와 눈물이 담기게 될까요? 알프스의 깊은 계곡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생존의 메아리가 서늘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